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레시피가 있다면 과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아마 제국주의 한 스푼, 가난 두 스푼,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커다랗게 한 덩, 이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한 소녀의 하루는 바로 그 끔찍한 레시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축축하고 어두운 방, 땀과 공포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입니다. 군인의 거친 소나기가 소녀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질질 끌고 들어오죠. 발밑에 낡은 나무 판자는 차갑고 단단하기만 합니다. 그저 슬픔만으로 새겨진 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패여 있는 바닥. 그 차가운 감촉이 온몸으로 퍼지는 순간 나리의 기억은 모든 것이 진짜로 시작되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초에 나리가 살던 마을의 삶이란 게 다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팍팍했죠. 대부분의 밤은 텅 빈 배를 끌어안고 답 없는 내일을 걱정하며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구청에서 나왔다는 남자들이 번지르르한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식 서류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약속이 흘러나왔죠.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일자리라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공장 직원 같은 아주 점잖고 존경받는 직업이라고요.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동아줄처럼 나리에게 그 제안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리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관리들의 말투에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나리의 부모님도 그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그저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걸 지켜보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거절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행동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좋은 가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나리는, 그리고 나리와 같은 약 20만 명의 다른 소녀들은 작은 보따리 하나와 한가득 부푼 희망을 품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사실은 어떤 함정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덫은 이미 단단히 닫힌 후였습니다. 위안부, 세상에 이 얼마나 기만적인 단어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위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조립된 끔찍한 악몽의 공장이었죠. 나리가 들어간 위안소는 2층짜리 커다란 일본식 가옥이었습니다. 20개의 방이 있었고 안에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몇몇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죠. 그곳을 운영하는 업주의 아내는 차갑고 딱딱한 태도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여자들에게 낡고 뻣뻣한 원피스를 나눠주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여자들이 입던 옷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내상 언니이라 부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내상들이 흔드는 종소리와 함께 지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은 기껏해야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였죠. 벽과 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맨 나무 판자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각자에게 지급된 군용 담요는 얇고 거칠어서 그 밑에 단단함을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리는 온몸을 꿰뚫는 통증을 애써 참으며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일까? 30? 아니면 40? 깊은 숨을 내쉰 나리는 말없이 줄을 섰습니다. 원래 일본군은 처음에는 자국의 매춘부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의 끝없는 욕구를 채우기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모집책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설득하기 쉬운 작은 시골 마을과 가난한 가족들을 목표로 삼았죠.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던 소녀들은 어떤 약속을 해야 그들이 넘어오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 8시까지였습니다. 멀건죽 한 그릇. 어떤 날은 쌀이었고 어떤 날은 조였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배가 차지 않았죠. 여자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대부분의 아침은 그 멀건 죽을 먹으며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8시가 다 되어갈 무렵 여자들이 그릇을 비우고 있을 때 업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역한 냄새가 매일 방에 배어 있긴 했지만 유독 그날따라 그 냄새가 그를 격분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 씻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물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자들이 목욕을 싫어하는 이유였죠. 그때 잠 못 이룬 밤들로 눈이 퀭한 한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씻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저항이었죠.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모두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죠. 업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나무 막대기를 낚아채더니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그 비명마저 잦아들 때까지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바닥에 못 박아 버렸죠. 공기 중에 떠돌던 시큼한 냄새에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업주는 막대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몇몇 여자들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울면서 남은 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리의 발밑으로 차갑고 서걱거리는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짚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내상이 달려와서 당장 저 여자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방으로 옮기라고 소리쳤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을 때까지 문질러도 어떤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의식을 잃은 그 여자의 옷을 빨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깨어나면 다시 입을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8시 45분, 내상들이 모두 방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복종했습니다. 거절은 곧 처벌을 의미했고 그 처벌은 신속하고 잔인했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나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리는 운이 좋게도 아직 군인에게 직접 맞은 적은 없었지만 업주에게는 셀 수 없이 맞았습니다. 몇몇 여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붙잡혀 돌아왔고 그 후에는 더 끔찍한 구타가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리는 도망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정각 9시, 나리는 베란다에 걸린 자신의 사진 아래에 섰습니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공기 중에 섞인 희미한 소금기가 폐부로 스며들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베란다는 일종의 접수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한 채 또다시 시작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들은 마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말했었죠. 서류에 서명하고 트럭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거래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내 노동력과 가족의 생존을 맞바꾸는 것. 하지만 이곳에서의 잠은 얕고 불안했습니다. 담요는 온기보다는 먼지를 더 많이 머금었고
딱딱한 나무 판자는 뼈를 파고들었죠. 질문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가장 안전한 대답은 예 혹은 침묵이라는 것을 여자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멀건 죽은 혀를 코팅할 뿐 배를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매를 맞을 때면 다른 이들은 마치 자신이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빨래를 헹궜습니다. 물에 담그고 문지르고 짜고 반복. 오직 다음 1시간을 버텨내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규칙을 이해했습니다. 망설이는 자에게 가장 먼저 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도망친 자들은 질질 끌려 돌아왔고 그들의 멍든 살갗은 다른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리는 자신의 사진 아래 서서 축축하고 소금기 섞인 공기에 맞서 숨을 고르며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곳은 넓게 트인 공간이었고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따라 여자들의 사진이 줄에 매달려 길거리 쪽으로 늘어져 있었죠. 그 사진들은 이 지옥 같은 곳에 도착한 첫날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업주는 여자들을 한 명씩 벽에 고정한 하얀 천 앞에 세우고는 낡은 상자 모양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눈을 찔렀죠. 밖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군인들의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입장에 필요한 이용권이 들려 있었죠. 나리는 매번 아무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녀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나리는 조금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5분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위안소는 경비가 삼엄해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잠시 숨는 것만으로도 한두 명의 손님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내상이 베란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리는 난간 너머로 살짝 몸을 날려 근처에 있던 늙은 나무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나무 껍질에 손과 발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최대한 몸을 나무줄기에 밀착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래가 보였지만 아래의 경비병들은 그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지나갈 때마다 나리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9시 40분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경비병이 우연히 고개를 들었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경비병의 손에 끌려 나무 아래로 내려와 다시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10시 30분 업주의 무자비한 구타가 끝났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나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0시 35분 그녀는 무딘 칼날을 가져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조리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보일 때까지 싹둑싹둑. 자신의 모습이 흉해지면 군인들이 자신을 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시가 되자 나리의 머리는 군데군데 파이고 상처난 절망 그 자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가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외면받기는커녕 그녀의 삭발한 머리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군인들은 오히려 그 여자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는 방은 두 사람이 나란히 눕기에도 비좁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문 대신 담요 한 장이 입구를 가리고 있었고 벽과 바닥은 맨 나무였습니다. 위안소는 매일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일반 사병들이 줄지어 드나들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여자들은 일본인 군의관에게 검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표면적으로는 성병 검사였지만 그 역시 여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여자들은 한 명씩 옷을 벗어야 했고 그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스미라는 일본 이름으로 불리던 여자의 차례였습니다. 군의관에게서는 역환약품 냄새가 진동했고 스미는 그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덮쳤을 때 문과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밖의 군인들은 창틀에 기대어 그 광경을 구경하며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에게 이 한 시간은 군인들의 방문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구경거리로 전시되는 그 굴욕감은 그들에게 남은 아주 작은 존엄성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달 전쯤 나리는 군인들로부터 심각한 병을 얻었습니다. 업주의 아내는 그녀에게 606호 또는 살바르산이라 불리는 치료제를 주사했습니다. 매독 치료에 사용되던 초기 약물 중 하나였죠.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몸에 들어올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아픈 와중에도 계속해서 군인들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주사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팔은 멍들고 욱신거렸습니다. 근처에 제대로 된 병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의료 행위는 조잡하고 무성의했죠. 만약 여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절대로 아이를 낳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스미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는 곳은 화학약품과 방치의 냄새가 나는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다른 여자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이 복도까지 새어나와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하사관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차례는 따로 정해져 있었고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확히 오후 2시 2분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깨졌습니다. 머리 위로 전투기들이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공습은 잦았고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번 있기도 했습니다.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여자들에게 움직이라고 소리치며 폭발이 땅을 뒤흔드는 동안 그들을 숲속 덤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덤불을 헤치며 비틀거렸고 나뭇가지는 팔과 얼굴을 핥히고 옷을 찢었습니다. 나리의 심장은 귀에서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폭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동안 굶주림이 위장을 핥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그녀의 눈에 사탕수수밭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사탕수수 줄기를 부러뜨려 달콤한 즙을 빨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폭력적으로 끝났습니다. 경비병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머리채를 잡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어진 구타는 야만적이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동굴 쪽으로 몰리는 동안 다른 여자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나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축해준 여자가 한국말로 움직이라고 힘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나리에게 희미한 힘을 주었지만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그 속삭임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의 머리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폭탄의 굉음이 하늘을 채웠지만 그의 타격 소리는 그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감히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처벌이었습니다. 다른 두 여자가 달려와 쓰러진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썼습니다. 오후 2시 30분 그들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위협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내부는 축축하고 젖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군인과 여자들 모두 동굴 안에 함께 웅크려 숨을 죽였습니다.
폭탄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조용히 들으며 그들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올 때까지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폭발로 인해 피어오른 먼지로 자욱했고 목과 폐를 칼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몸을 웅크린 채 경비병들의 눈치를 살피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15분 공습이 끝났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퍽한 땅에 말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에 격렬하게 펄럭이는 캔버스 천으로 임시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 텐트는 마치 여자들 자신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업주와 그의 아내는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나무 상자에서 이용권 뭉치를 꺼내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군인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줄을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로 지치고 더러워진 군인들은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 이용권을 내밀며 소위 위안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 서로에게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두려움으로 몸을 잔뜩 긴장시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업주가 그들에게 다가와 한 여자의 턱을 잡아챘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마치 시장의 가축을 전시하듯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갈라지고 부어오른 입술에는 말라붙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자 멍든 얼굴 위로 새로운 고통이 스쳤지만 그의 소나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한 군인이 나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까의 구타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좌판의 물건을 고르듯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후 4시 업주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리의 의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녀는 나리에게 근처 텐트로 기어가라고 소리쳤지만 나리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지가 떨리는 채로 그녀는 땅바닥을 따라 천천히 몸을 끌었습니다. 참을성 없게도 아내는 나리의 다리와 옆구리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내상이 그녀를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군의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사병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텐트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고 때때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여자들의 소리 없는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용무를 계속했습니다. 대부분은 겨우 19, 20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여자들과 같은 나이였죠. 한 하사관이 나리의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리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거의 몰랐지만 1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조각조각 알아듣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거절이 오히려 그를 더 흥분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 위로 몸을 숙여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뜯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자 군인은 희죽거리며 텐트를 나갔습니다. 나리는 결코 오지 않을 위안을 찾듯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들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명이었는지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날의 공습 때문에 업주와 아내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여자들을 더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물론 그 돈은 단 한 푼도 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텐트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 밤의 마지막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깨끗했지만 비누와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군화가 담요 옆 진흙 바닥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그는 낮은, 거의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나리는 눈을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수없이 스쳐 지나간 다른 얼굴들과 뒤섞여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고개를 젓자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2번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는 군복을 벗으며 자신이 가미카제 조종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지막 임무를 위해 비행할 것이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스미와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누가 들을세라 조심스럽게 조용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 나리는 그들이 있는 곳이 대만의 신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떠나기 전 군인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텐트 입구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코해진 자신의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며 자신의 세면 도구도 함께 건넸습니다. 거기에서는 민트와 땀이 섞인 날카로운 그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동안 나리는 그 작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으로 끌려온 이후 남자에게서 느껴본 최초의 아주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군용 담요의 거친 질감이 살갗을 긁었습니다. 밤 10시 35분 업주와 아내는 여자들을 모아 다시 위안소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어둡고 숨막히고 위협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내상들은 명령을 외치며 여자들을 앞으로 밀쳤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들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은 이들이 더 약한 이들을 부축하며 겨우 발을 옮겼습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그들은 다시 위안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차갑고 적대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불렸지만 감옥에 더 가까운 곳이었죠. 여자들은 각자 배정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위장에서는 굶주림이 아우성쳤습니다. 대부분은 얻어맞고 멍들고 너무나 망가져서 고통을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얇고 거친 군용 담요 아래 누웠지만 천조각은 거의 온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리가 딱딱한 바닥 위에서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찾으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른 여자들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그 잠은 악몽으로 가득 찬 불안한 휴식이었습니다. 그 밤을 살아남은 이들은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자신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기 위한 하루를 마주하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약 20만 명의 위안부는 기술적으로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가는 부상과 치료받지 못한 질병, 그리고 너무 깊어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의 낙인이 찍힌 채 그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이들에게 정의를 위한 투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부인과 차가운 관료주의,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희귀한 사과만이 그들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빙하처럼 느리게 움직였고 생존자들은 법정과 무관심한 정부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몇 번이고 다시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신과 방치의 무게에 짓눌려 마지막 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기념비이며 침묵의 잔인함에 대한 고발이고 결코 멈추지 않는 정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여성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영상들을 위해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